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0.03%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다음 주에 한국 날짜로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10시고 미국 날짜로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6시에 토론이 있어서 그 전후로 해서 중요한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좀 프리뷰를 전해드릴 테고요. 이 앞에 프리뷰 시간에는 미국 선거 진짜 이상해. 왜 선거인단 제도는 왜 그렇게 있고 왜 그렇게 0.03%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현재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의 입지, 그 뒤에는 당연히 여론과 판세가 갈 테고 그리고 보통 때는 대선 후보 토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에서 이긴다고 이긴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될 경우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 중요한 이유 그리고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까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주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펀입니다. 자, 7군데 격전지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 며칠 사이에는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 여기를 정말 이기는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합주가 어떤 주는 도시가 많고 하는 그런 주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고 여러 성향에 따라서 시골이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색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도 캘리포니아주 하면 도심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프레즈노 이쪽에 가면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팻말 같은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테크놀로지 업계의 넘버원이기도 하지만 농업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결정된 주를 빼고는 7개 주가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또 세도나가 있는 애리조나, 요즘 애틀란타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조지아주 바로 위에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2016년도에 이겼던 러스트벨트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렇게 7개 주인데 7개 주 가운데서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뽑는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에서 정말 0.03%가 결정을 했다니까는요. 전체 유권자가 미국이 1억 5,400만 명 정도 됩니다. 3억 몇천만 명이 미국의 인구니까는요. 그런데 결국은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지만 이 수백만 표, 700만 표도 더 되는 직접 선거의 투표를 트럼프보다 더 많이 가져갔지만 선거인단 표에 있어서는 결국은 4만 3천 표 경합주에서 그 차이로 이겼거든요.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0.03%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8만 표 이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주당이 거의 30% 이상 더 많이 가져가고 테네시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23% 이 정도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도 일단 모든 사람 한 표 한 표는 이게 그 표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각 주에 배당된 그 선거인단 수로 배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구별로 합니다. 인구별로 하원 의원 숫자를 정하고 플러스 상원 의원 2명이잖아요. 상원 의원은 인구가 몇십만 명인 주나 몇천만 명인 주나 공정하게 한다 하면서 다 2명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적은 몇십만 명인 주라도 선거인단이 최소한 3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4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도 쉬운 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못 없애는 거죠. 이거 없으면요. 공화당은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그나마 선거인단 표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 한 명이 19만 5천 명을 대표하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천만 명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보단 작죠. 선거인단 그 한 명이 76만 3천 명을 대표를 합니다.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게 있어도 이 정도 해야지만 뭐 인구가 없는 것도 똑같이 연방정부의 뭐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걸 못 고칩니다. 아직은. 너무 고치려면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는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의 입지가 어떤가? 일주일 전보다 좀 달라졌나? 트럼프 후보는 어떠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몇 시간 뒤면은 뭐 CNN과 인터뷰합니다 했잖아요. 그건 원래 뭐 형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큰 실수 안 하면 무난하게 통과된 겁니다. 그날 무난하게 통과가 돼서 데뷔전은 했는데 원래 뭐 홈런 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수 안 하기 뭐 해서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유튜브에서 토론 그 인터뷰가 엉망진창이었느니 지금 뭐 민주당 난리 났느니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랬다면 그분들의 그 주장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이미 가라앉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큼 갖고 민주당의 열기도 아직까지 그 전당대회 할 때 그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뜨겁기는 합니다. 꾸준하고 기금은 잘 모이죠. 또 남편을 잘 뒀어요. 헐리우드에서의 그 연예계에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는 건 막강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도 많이 밀어줬었기 때문에 기금 모금 여전히 잘 되고 심지어는 다른 민주당의 뭐 하원, 상원 선거에도 기금을 도와줄 정도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해리스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저처럼 캘리포니아주에 산 사람은 카밀라 해리스 후보가 뭐 저쪽 북가주의 엘라미다에서 뭐 검사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검사, 이게 다 선출직이잖아요. 검찰총장 2번, 연방 상원의원 다 선거할 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알지만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 미미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누구지?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기세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후보는 잘 알잖아요. 지금부터는 해리스가 누구지? 해리스의 정책이 뭐야? 바이든과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야? 이걸 이제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과 조금은 거리 두기를 하기를 원하면서, 왜냐하면 바이든이 어떻게 100%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못했다고 평가받는 건 살짝 피하고 잘했다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부통령이었으니까 하고 얹혀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해리스의 인기는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바이든하고도 약간의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정책적으로 조금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세금을 바이든이 원래 올리려고 했었던 것보단 조금 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카밀라 해리스 후보는 조금 무난하게 이제 자신을 보여준 것 같고요. 빅 테스트는, 정말 큰 테스트는 다음 주 그 한국 날짜로 수요일 아침 10시에 있는 후보 토론에서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여러 가지로 계속 지금 꼬입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이 꼬였거든요. 지금 트럼프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려면은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 느낌에서 바운스 하는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의 모멘텀 같은 걸 이제 콱 누르고 본인이 딱 뛰어올라,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도 막 꼬이고, 예를 들어서 낙태와 인공수정, 그런 공화당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을 만족하려면 원래 뜻대로 밀고 나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또 해리스 후보가 열심히 낙태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다니니까 나도 뭔가를 조금 바꿔서 뭐 표를 더 얻어야 하나 하고 이랬다 저랬다.
지금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낙태법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인공수정도 연방정부에서 돈을 다 뭐 대준다고 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조금 꼬이면서 단단하게 그 자신의 그 뭔가 강력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낙태요? 주정부가 알아서 하셔야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플로리다 건 너무 심한데요?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같은 것도 이슈 선점을 지금 해리스 후보가 한다는 거. 낙태 이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해리스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장관을 나는 놓겠어요. 이거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오바마도 그랬고 클린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도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장관을 두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슬그머니 한번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 문제도 그렇고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을 지지하는 주도 많고 공화당 주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그럼 정부의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의 기반인 보수에서는 굉장히 지금 싫어하는 이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입장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사소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주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짓말을 계속 이제 이어가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거, 뭐 어떤 가수의 노래를 캠페인에서 쓰면은 허가받지 않고 쓰면은 허가 받았는데 왜 그래? 아바의 노래가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소송을 당하고 법원에서 그 노래 쓰지 말아라 하는 판결도 나오고 많은 가수들에게서. 그리고는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사진 찍고 막 하하 웃으면서 손가락 이렇게 치켜 뜨고 묘비 앞에서 거의 금지된 곳인데 충분히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금지됐다는 것을 그 알링턴 국립묘지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고도, 그리고도 의도적으로 사진 찍으려고 기사, 촬영 기사를 대동을 하고 가서 이거 아닌데요? 현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도 막 밀치고, 그리고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입 싹 씻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지어낸 얘기라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그 숨진 병사의 가족들이 나를 초대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근데 알링턴 국립묘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한 곳이고 거기서의 정치적인 활동은 금지됩니다. 본인이 데리고 간 사진, 기사, 또 촬영 기사가 촬영하고 찍은 것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어요. 틱톡에. 그리고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통령 후보가 역대 최대 비호감 부통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심지어는 이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인 이 부통령 후보가, 이게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과 구분이 되는 건데, 공화당은 사실은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지만 백인들을 위한 정당의 것을 가겠다고 트럼프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J.D. 벤스 후보의 뭐 여러 험한 말, 해리스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백인들 사이에서는 J.D. 벤스라는 백인이, 와이프가 백인이 아니어서 싫다는 거예요. 인도계이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처럼 엄마가 인도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도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 이름을 낳아서 인도계로 뭐 비벳 누구 이런 식으로 짓다니, 그런 사람을 부통령으로 두고 백인의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게 트럼프잖아 하면서 그 이유로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 마랄라고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 사람이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 같은 이유로 트럼프 낙선 운동을 하거든요. 이러한 일들과 공화당 그 내부에서의 나 트럼프 싫어하고 유명한 너무 잘 알려진 정치인들이 나 해리스를 찍겠어, 뭐 전직 정치인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트럼프 그 후보에게는 아주 안 좋았던,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이제 한 주일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또 박스와 인터뷰를 할 때나
또 선거 유세장에 가면은 굉장히 환영받죠. 그건 이제 트럼프의 특징인 본인의 지지 기반에서의 그런 점이고요.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지금 판세는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해리스가 조금 유리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결정적이지 않거든요. 승리를 눈앞에 뒀다던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기면 끝납니다. 다른 데서 다 져도 돼요. 경합 지역이 4군데 주에서 4군데 다 져도 돼요. 3군데만 이기면. 해리스도 조지아, 펜실베니아 그리고 이제 그 한 군데에서만 더 이기면 되거든요. 아니면 해리스는 그 원래의 민주당 텃밭이었던 블루월이라는 그런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플러스 선거인단 한 표만 더 있으면 됩니다. 다른 4군데에서 지더라도 이 한 표라고 하는 것은 네브라스카에서 한 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2군데서 어느 후보가 이기잖아요. 그럼 그건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투표를 개표할 때요. 그 밖에 격가지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의 형 8년 동안 서로 소식 없이 지냈다던 그 형이 나는 플로리다주에 살거든요. 트럼프에게 전에 $20 기부도 했었고 나는 내 동생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내 동생은 나에게 부통령 후보가 됐단 말도 안 하고 등등등등 그의 모든 것에 반대해 하면서 뭐 좀 친척들도 가담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족들의 그 같은 파워들이 더 엄청나게 컸었고 늘 있는 일입니다. 어느 후보나 다 오바마 때부터 해리스도 아버지하고 오랜 동안 뭐 서로 그런 왕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당내의 결속력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이 결속력이 이어질 것 같고 공화당은 지금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자들 떨어져 나가고 공화당에서는 심지어 트럼프가 차라리 이번에 크게 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공화당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또 중간 선거에서 뭐 주지사 선거도 지고 의석도 뭐 하원 상원도 또 빼앗길 수 있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하원에 지도부가 있고 상원의 지도부가 있고 주지사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화당은 내부에서 이 같은 분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입니다. 다음 주 토론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열어봐야지 알죠. 누구는 누가 잘할 것이다. 누가 잘할 것이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요. 2016년도에 토론 3번 했는데 3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도 트럼프에게 졌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는 웬만큼 사람들이 아는데 해리스가 어떤 사람이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그 토론이 해리스 후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 토론 직전에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해리스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총기 규제, 모든 총을 규제하지 않은 건 아니죠. 살상무기죠. 이번에 대량 살상 사건은 다 그런 그 뭐 AR-15과 같은 총이니까 그런 것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에 6월 27일 해리스가 후보가 되게 만든 바이든의 트럼프와의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가 이긴 건 그 당시에 트럼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이든이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낸시 펠로시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수없는 거짓말들을 늘어놨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갈 만한 바이든 대통령의 처음에 한 몇 분 정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긴 거고요. 해리스 후보는 보통 때는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추상적인 말들도 하고 하는데 앞에 적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활력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뭔가를 팔 때 엔터테이너로서도 내 물건을 좀 사려는 뜻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완전히 적중해서 굉장히 잘 파는 능력이 있죠. 과장도 하면서, 과장도 힘이죠.
지금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엄청난 무슨 뭐 네거티브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들을 사람들이 또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하죠. 하지만 또 해리스는 검찰총장,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은 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나서 배심원제가 있잖아요. 그 배심원단은 시민들이고 다양한 배경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그 설득하는 힘이 굉장히 있고 또 검사가 상대의 약점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토론에서 이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큰 무대 경험이 적죠. 물론 지금까지 뭐 검찰총장 후보 토론, 뭐 연방 상원 의원, 부통령 후보 토론도 다 있었지만 그리고 보통 토론에 나가면은 좀 잘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그렇지만 트럼프처럼 많은 무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분명히 이 토론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뭐 철군을 해서 미군이 그렇게 숨지게 됐는가, 이민 정책은 어떻고, 왜 그렇게 정책을 또 자주 바꿔? 이런 걸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해리스 후보는 또 이것을, 그러니까 그날에 다 달린 거예요. 후보들의 능력에. 해리스 후보는 이걸 반전시킬 수 있죠. 아프가니스탄? 당신이 탈레반과 협상을 해서 우리 그 철군할 수밖에 없게 한 거잖아. 정책? 이민 정책? 펜실베니아에서 쉐일가스 그 시추하는 프래킹 이런 것을 반대하다가 지지하는 거? 그건 내가 정치인으로서 연륜이 쌓아갈수록 좀 발전을 한 거야. 그게 나와 바이든과의 차별이야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라면 카멜라 해리스는 엄청 지금 상대 후보와 모방하는 거죠. 트럼프를 이런 것을 다 연습을 했을 겁니다. 경우의 수를 다 둬서. 그리고 오히려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낙태에 대해서. 아니 당신 왜 낙태에 대해서 주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래 놓고 낙태를 금지시킨 연방 대법관을 지명한 것을 나의 제일 큰 성과라고 하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한 사람이 왜 이제 와서 플로리다주에 낙태법은 심하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트럼프는 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것. 그리고 트럼프 후보로서는 해리스 후보가 이제 바이든과 같다 하는 것을 동일시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럼 이제 해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트럼프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잡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카멜라 해리스는 그 웃음이 굉장히 비아냥거림으로 비하되기도 했지만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웃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웃으면은 약한 사람 되고 상대에게 방어를 풀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웃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트럼프 후보가 토론할 때 미소는커녕 웃음은커녕 미소 짓는 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카멜라 후보는 또 영 반대인 거예요. 상대가 뭐라고 얘기할 때 웃으면서 그것도 아주 크게 웃으면서 청중들이 따라 웃게 만드는 그런 그 천성이기도 하고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그 웃음이 어떻게 청중들이 청중은 없지만 이번 토론에서 보통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카멜라 해리스는 본인을 알려야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큰 실수 없이 트럼프도 큰 실수 없이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누군가가 여기서 실수가 있으면 지금 해리스의 정체된 지지율이나 트럼프에도 또 올라가지 않는 그리고 팽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그 돌파구가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또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의 총격 사건과 같은 변수가 있었지만 갑자기 무슨 경제의 변수가 있다던가 가자지구에서의 뭐 인질이 협상이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더 늪으로 빠진다던가 대학교가 개강하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어떻게 간다던가 해서
선거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가 이겨, 해리스가 이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 수 없다. 이고요. 그런데 그 앨런 리트먼 교수라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뭐 이분도 70세가 넘으셨잖아요. 1984년부터 딱 한 번만 빼고는 대통령을 트럼프까지 다 맞춘 이 교수는 이번에 13가지 본인의 분석표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더군요. 한 번 틀린 거는요. 뭐 그건 이 사람에 의해서 틀린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 때문에 틀렸었던 거고, 그런데 이 교수의 말이 이번에도 적중할지 적중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다음 주에 만나 뵐 때는 토론이 끝난 뒤니까 또 그 토론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만나 뵈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024년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혜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